최근 물류계에 있어 재앙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양과 홍해를 거쳐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선박 물류의 중추로서 오랫동안 해상 무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이곳에서 일본산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사고로 좌초되는 바람에 수백 대가 넘는 화물선들의 발이 묶였고, 심지어 악천후로 인해 인양 작업 또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편 다시 없을 호재에 신이 난 해적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 유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선박에 대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산 선박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는 그 길이가 무려 190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운하로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전 세계 대륙을 연결한다는 장점 때문에 글로벌 교역의 핵심 통로로 급부상한 이후, 이곳을 지나는 화물선의 수만 해도 연간 2만 척, 하루 평균 60척에 가까운 소위 바다의 고속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류 단위로 환산한다며 전 세계 교역량 중 무려 12%를 넘게 차지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곳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시 없을 무역 대란 으로 직결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상했던 최악의 사태가 마침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에버기븐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는 바람에 운하 전체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 SNS에 떠도는 사진들을 보면 뱃머리 부분이 한쪽 제방에 박히면서 선미 부분도 반대쪽 제방에 닿아 마치 댐을 연상케 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데요. 당시 에버기븐호는 중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로 향하던 중 강풍과 파도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배의 크기가 폭이 59m, 길이 400m의 전례 없는 크기로 수직으로 세우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았던 탓에 살짝만 대각선으로 틀어도 운하의 폭을 메우기엔 충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척이 넘는 선박들이 갈 길을 잃은 채 대기하는 가운데 긴급 투입된 전문가들은 모두의 희망을 꺾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해양 역사학자인 메르코 글리아노 박사는 이렇게 큰 배가 좌초된 모습은 처음이라고 운을 뗀 뒤 동력을 잃은 배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선 선박 주변에 모래를 퍼올리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예인선과 굴착기를 보내 선박을 다시 띄우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일각에선 배의 상태로 볼 때 섣부른 예인 작업이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대형 사건이다 보니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세계 각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현장을 방문하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만약 이 상황이 열흘 이상 지속된다면 원유 및 가스 공급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죠. 한편 에버기븐의 육중한 몸체와 그 위에 잔뜩 실려져 있는 컨테이너로 볼 때 단순히 강풍과 파도로 인해 좌초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선박의 설계상에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던 중 에버기븐의 소유주가 현재 일본 쇼웨이 기센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 선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컨테이너선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불과 3개월 전 선박 회사인 오션 네트워크는 일본 국정의 선박 원 에이퍼스를 통해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도중 하와이 인근에서 악천후를 만나 약 2,00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의 선박은 매우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구겨진 대형 컨테이너들이 당장이라도 바다에 빠질 것만 같은 장면을 비롯 무엇보다 유실된 2,000개의 컨테이너 중 약 60개는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비료 및 폭죽을 만들 때 쓰는 휘발성 혼합물 등 위험물품에 해당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은 북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몇 달 전 인도양에 위치한 모리셔스에서 거대 선박이 침몰해 극심한 환경 오염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일각에선 이 배의 소속이 일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지만 결국 세금 회피의 이유로 국적만 옮긴 일본 회사임이 들통나는 바람에 각종 조롱과 더불어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의 화물선이 모여드는 황금 항로인데다 사실상 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이 해적질이라 불리는 소말리아의 길목에 인접해 있어 매년 피해가 속출하던 중 수백 대의 배가 멈춰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대해적 시대를 열어 젖힐 것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는 현재 홍해 쪽 수에즈 운하 한가운데 있는 그레이트 비터 호수에만 30척의 선박이 묶여 있으며, 이들은 언제라도 무장 단체나 해적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 무엇보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은 해상 경비대의 활동 증가로 굶주릴 대로
굶주려 있는 상태라 그 어느 때보다 공격성이 크게 증가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그저 눈높이가 닿는 상선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았지만 그 대상이 거대 화물선은 물론 심지어 초대형 유조선에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시리우스라 불리는 유조선을 노려 탈취하는 데 성공해 선원들의 몸값으로 대략 30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위험에 노출된 국제 해운선사들은 최단 거리인 수에즈 운하를 당분간 포기하고 유류비와 보험료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10배 이상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담에도 불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연이은 일본 선박의 사고 소식이 해적들의 귀에마저 들어갔다는 사실이고, 이에 그들은 일본 선박하면 속도가 느리다거나 내구력이 약하는 등의 오해 아닌 오해와 함께 탈취하기 쉬운 목표물로 인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해적들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그들은 선박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와 더불어 단지 종류만으로 국적을 인식할 정도로 수준 높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진 정보는 해적지를 개시하기 전 어떤 화물선을 노려야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이 될 만한 물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상 결렬 시 여차하면 배를 두동강 내기도 어렵지 않으니 여러가지 면에서 일본 선박은 해적들에게 인기 있을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셈이죠. 오죽하면 일본 해운 기업들은 수에즈 운하 말고도 아시아 해적들의 주요 출몰 지역으로 알려진 말라카 해협 등 해적을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국해항로를 오랫동안 개척해 왔는데요. 과거 200만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을 싣고 가던 테뉴오가 실종된 뒤 해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해협을 통과해 유럽으로 가기 위험하다고 판단,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 북유럽으로 가는 길을 택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매우 추운 날씨에 비록 해적은 만나지 않았으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빙하와 더불어 바다 표면의 결빙으로 인해 쇄빙선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해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배를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일이었지만 어쨌거나 일본의 이 같은 기괴한 행보 덕분에 고맙게도 한국만 전례 없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직후 에버기분의 배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에버그린사가 또다시 3조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대량 발주했다는 소식은 한국과 중국을 크게 술렁이게 했는데, 그에 반해 꽤나 주눅들어 있던 일본은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평소답지 않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입찰은 약 3조에 달하는 투자를 들여 20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군데가 물망에 올랐지만 그중 삼성중공업이 과거 에버그린사의 배를 건조한 이력이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초대형 선 10척을 발주한 뒤 추가 건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글로벌 해운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며 선봉량을 늘리는 추세라 이에 맞춰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프랑스 해운 분석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에버그린은 전세계 점유율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7번째 해운사로, 만약 한국의 기업이 20척 모두 수주에 성공한다면 선대 용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해운사의 순위에도 지각 변동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입찰이 희망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이 아레시라스로를 만든 기업이 바로 한국의 기업이었다는 것인데, 당시에 MSC사의 불슨호가 기록했던 컨테이너 최대 선적 개수를 큰 차이로 넘어서며 기존 세계 기록을 완벽하게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동안 일본은 부디 새로운 항로를 열심히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일본이 대신 해준다면 한국만 개이득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국이 20조 원이나 쏟아부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면적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반도체 작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중국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8일 중국 업계에 따르면 우한시 둥시구구 정부는 최근 공개한 관내 경제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우한 웅신반도 체제조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언제든 자금이 끊어져 프로젝트가 멈출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현지 정부의 이런 고백이 사실상 HSMC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든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7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미세 공정이 적용된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을 목표로 한 HSMC는 지난 2017년 우한에서 설립됐다. 우한시 중대 프로젝트로 지정된 이 회사에 투자된 자금은 1,280억 위안에 달했다.
HSMC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최고 기술자이던 장상희를 영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7나노미터급 공정에 쓰이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위성 노광 장비를 도입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금난 끝에 이 장비도 지금은 현지의 한 은행에 압류된 상태다. 한국이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처럼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은 중국의 반도체 작업이 대규모 자금 투입만으로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작업 능력 부족이라는 최대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 중인 상황이어서 중국의 아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중국 기술 전문 매체 콰이커즈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HSMC의 위기 소식을 전하면서 수십 년 전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 시대 과학자들은 주판에 의지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반도체를 진정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우한시 정부의 중점 프로젝트인 HSMC가 문제를 만난 것은 중국이 힘을 다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 2025년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고자 함에도 전체적인 산업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항공, 우주 등 많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중앙 처리 장치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화웨이가 반도체 수급망을 와해하려는 미국의 제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줬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키우는데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금률을 최소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SMIC 등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들어 약 1,440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돈 투자에도 돈만으론 굴기 쉽지 않아. 작년 연간 총조달액의 2.2배 수준이다. 중국 신규 반도체 기업들의 엄청난 돈을 뗀 곳은 중국 정부 계열의 펀드와 작년에 문을 연 주식시장이다. 7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테크놀로지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자국 산업의 생존을 걸고 반도체 자금률 높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총조달 금액은 일본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올해 5일까지 공개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자금 조달액을 집계한 수치다. 전 세계의 전자제품 제조 공장인 중국은 반도체 최대 소비국이지만 자금률은 10% 중반에 그친다. 자칫 반도체 수급이 틀어지면 스마트폰이나 오지통신 장비와 같은 주요 테크놀로지에서 굴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봉쇄하는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6개월간 자국 반도체에 22조 원 작년 연간 금액의 2.2배. 중국 정부는 2014년 이후 매년 6조에서 12조 원 정도씩 계속 반도체 기업에 자금을 투자했다. 직간접 참여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2014년 정부가 참여하는 반도체 전용 펀드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설립, 2019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자했다. 2019년 가을쯤 2차 펀드를 신설, 2020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중앙정부 이외에도 상해시와 베이징시 정부도 자체 펀드를 설립, 반도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인 SMIC다.
2020년 조달 금액만 10조 원 이상이다. SMIC는 중국판 나스닥인 거창반의 상장, 최대 500억 위안 정도를 조달하고 지방정부 펀드 등에서 2,400억 위안의 투자를 받는다. 세계 1위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테크놀로지 굴기 전략인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내걸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중국 자급률이 2024년에도 여전히 2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양적으로는 진격을 거듭하고 있다. 돈만으로는 굴기 쉽지 않아. 국가별 반도체 생산 능력에선 중국은 세계 4위로 앞선 한국, 대만, 일본을 뒤쫓고 있다. 2020년엔 3위, 2022년엔 2위로 부상할 것으로 IC인사이츠 측은 전망했다. 미국을 앞선 것이다.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 가운데 세계과 질적 경쟁이 가능한 곳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정도다. 질적인 면에선 다르다. 하이실리콘은 스마트폰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연산 처리 장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단, 이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연산 침을 대신 생산하는 곳은 대만 TSMC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정부의 규제안에 따라 중국 수출을 멈춘 상황이고, 이를 대처할 곳은 기술 수준만 보면 한국 삼성전자나 미국 인텔밖에 없다. 삼성과 인텔이 중국 내 일부 파운드리 공장을 보유하곤 했지만 모두 최첨단 제품과는 거리가 멀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을 좁게 하는 게 기술의 척도인데 TSMC는 5나노미터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기술 격차는 4에서 5년 정도다. 중국 기업인 SMIC는 14나노 정도다. 중국으로선 자국 SMIC의 육성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추려고 해도 미국, 유럽,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 수출을 거리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그리는 핵심 장비인 E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밖에 생산하지 않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